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정맥 주입용 카테타입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용 짧은 카테타가 일주일 이내 단기간의 정맥요법을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바늘 굵기는 14에서 27게이지, 아까 우리 노란 거 봤었죠? 네, 제일 작은 거 사용하면 되고, 보통 여기가 숫자가 작을수록 굵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유형, 이제 그런 일반적인 아까 IV 안지오 니들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비 바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고요. 보면은 나비 바늘은 얘가 나비 모양이라고 해서 나비 바늘. 그래서 이 나비 바늘은 스칼프 니들이라고 했던 스칼프 니들. 우리 두피 바늘이라고 하는 애기한테 놓을 때 여기가 되게 짧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바늘보다 짧습니다. 네, 이 바늘은 좀 전에 봤던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보이시면 지금 24게이지 안지오 니들입니다. 거의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24게이지는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러면 이 바늘의 길이 있죠. 이 바늘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환자 혈관 속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이 흰색 부분이에요. 이 부분. 흰색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스칼프 니들, 우리 두피 니들, 나비 바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이 안 되는 경우에 이 바늘 안지오 니들 24게이지로도 터지는 경우에는 스칼프 니들을 사용합니다. 교재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스칼프 니들 보이시죠? 주사 바늘이 여기 그림에서는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 얘와 이 우리 안지오 24게이지 니들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지오 니들, 우리 혈관 니들이라고 했던 안지오 니들을 다른 말로 오버 더 니들 카테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버 더 니들은 아까 플라스틱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었고 안에는 쇠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버 더 니들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이거는 뭐 외국에서 쓰는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지오 니들 24게이지 노란색 안지오 니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여기 안에서 보면 사면이 짧은 탐침. 네, 이건 지금 처음에 이제 환자한테 찌를 때는 이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쇠가 있는 거예요. 네, 사면이 짧은 탐침이 있고, 그리고 손가락 지지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손가락을 지지한 다음에 환자한테 찔러 넣을 때 손가락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받을 사면의 위치,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 내 눈 쪽으로 오게 해야지 이 사면이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래서 24게이지 니들을 봤을 때 손가락 엄지랑 검지를 가지고 여기 손가락 지지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 눈 쪽으로 보이게 해서 찌르면 이 사면이 위로 가게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게이지 니들이 있고 이 나비 니들은 이제 똑같이 나비 니들은 이 부분을 나비 니들을 이렇게 감싸지고 여기를 찌르거든요. 찔러서 여기도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겠죠. 여기서는 피가 나오는 게 어디에 보인다고 했었죠? 이 끝부분에 이렇게 피가 여기서 맺혀요. 이 쇠 있는 부분에. 그래서 쫙 맺혀서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밀어 넣으면 혈관이 제대로 간 거고 여기는 바로 혈액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덮개는 여기가 이렇게 씌어져 있는 거. 네, 소독되어 있는 상태로 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 바늘 그리고 우리 안지오 니들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카테타가 일단 정맥 내로 삽입되면 바늘은 빼내어 버리고 카테타만 혈관 내에 남긴다는 얘기 이제 이해되시죠? 바늘 그렇게 쇠로 되는 이런 탐침은 빼내고 리무브하고 그리고 카테타 그 플라스틱 하얀색 있는 부분만 혈관 내에 남기는 겁니다. 근데 나비니들은 어때요? 나비니들은 플라스틱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쇠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바늘은 플라스틱으로 된 날개가 달려 있다. 이 날개는 나비 모양의 날개란 얘기고 그거를 잡고 이제 삽입해서 피부 쪽으로 해서 이 날개 있는 부분 나중에 이제 반창고로 이 부분을 고정을 하는 거고 이 나비
나비 바늘은 우리 안지오 니들하고는 다르게 1회 약물 주입, 그리고 볼루스 형태의 약물 주입, 혈액, 검체, 채취 등과 같은 짧은 치료 기간, 이렇게 원래 사용하는 게 나비 니들이에요. 근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4시간이라든가 6시간이라든가 수액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안지오니들이 길거나 이럴 경우에 이 나비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정맥요법 또는 비경구 영양이 예상되거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요법과 같은 정맥투약 시에는 중심 정맥 접근 장치가 삽입되기도 한다 해서 이 그림이 16-53에 있는 이 그림은 다음 주에 6주차 때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6주차 때가 수혈이랑 이런 중심정맥 혈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IV를 아까 픽이라고 하는 8오금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미턴트, 그래서 간헐적 정맥 주입의 우리 헤파린락 아니면 셀라인락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아예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뼈 밑에 있는 정맥에다가 넣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는 어디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는 이제 이 목정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예 루트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그게 중심정맥 접근 장치예요. 그러면 우리 팔에는 뭐 3일마다 뺀다든가 뭐 이런 게 기준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하면 정맥염이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하는 거는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정맥 접근 장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 하면 이거는 아예 피부 속에다가 넣어 놓는 거거든요. 메리평 정맥 접근 장치. 네. 이제 교재로 순서대로 하면 일단 575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보행 시 움직임이 자유로우나 카테터 삽입 시 기흉, 혈류, 심장관통, 혈정,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 좀 전에 했던 중심정맥 장치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우심방 오른쪽 심장 쪽 아니면 왼쪽 목정맥 쪽으로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뭐 팔다리에 한 것이 아니니까 보행 시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런 삽입할 때는 기흉, 왜냐하면 폐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기흉이라든가 혈류, 심장관통, 혈정,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때 삽입 후에 짧은 호흡, 흉통, 기침, 저혈압, 빠른 맥, 불안 이런 게 있는지 이걸 삽입할 때 잘 보고 관찰하라는 얘기고요. 픽은 아까 우리가 팔이 이렇게 있죠. 팔이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팔꿈치 있는 부분이 있죠. 접히는 부분 여기에다가 하는 게 픽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본인이 이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놓아줄 수 있지만 집에서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정맥 장치가 있으면 가정에서도 이런 정맥 치료를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정맥 기구로 이렇게 픽이 사용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메리평이 지금 나오는 그림이에요. 메리평면은 이 그림을 다시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다시 볼게요. 네, 이 부분이 보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이죠? 이 메리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로 피하 주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피부가 있고 밑에 피하가 있죠. 그 피하 밑에다가 이 안에다가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에서 이제 이 메리평에 있는 데다가 바로 찔러서 90도로 각이진 바늘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수액을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일단은 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메리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찾을 때 미리 이제 혈관이 찾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구멍에만 넣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카테타가 해서 쇄골화 정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수술실에서 이것을 암의 몸에다가 넣고 나와요,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은 이제 암 환자들이겠죠? 근데 암 환자들이 일단은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워낙 혈관도 없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할 때마다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수술실에서 이런 시술을 받고 나오는 거죠. 메리평을 달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병동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피부만 소독을 해서 바로 찔러 넣으면 그게 안에 용액이 들어가서 이 카테터로 연결해서 쇄골화 정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주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책에는 이 그림이 이제 이 3D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서 다시 교재 볼게요. 네,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막 셀프 시딩 septum 여기다가 지금 찔러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몸 안에 지금 여기가 피부가 있죠. 피부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메리평이라고 합니다. 메리평 전체 모양은 이거고 요거를 시술을 통해서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 봤던 게 이 메리평 정맥 접근 장치고요. 그러면 환자한테 줄 때는 바늘을 해야 되는데 얘가 90도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90도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바늘이 90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은 이제 이쪽으로 약을 주겠죠. 네, 요거는 조절기. 똑딱 이렇게 하면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577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나비니들입니다. 나비니들이고 여기 나비니들에는 제품화된 카테터 고정장치 혹은 멸균 테이프, 외과적 테이프 사용이 권장된다 해서 여기에 나비니들을 떼면 여기가 찐득찐득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나비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실크 반창고라든가 종이 반창고를 붙이는데 지금은 제품화돼서 이렇게 뭐 멸균 테이프, 외과적 테이프가 같이 나오는 것도 있다 하는 제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비급여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뭐 환자한테는 좋겠죠. 뭐 이 바늘이 또 바로 보이고 피부에도 바로 붙여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입 시작을 이제 하겠죠. 이제 지금은 다 이 루트가 경로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맥 주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 주입되는 용액의 종류, 양, 그리고 병용 가능한 용액에 첨가되는 약물의 정확한 양. 그래서 비타민 B 뭐 2개, 비타민 C 3개를 믹스하시어 B2, C3 이렇게 첨가되는 약물의 정확한 양, 이거를 오다에 따라서 정확한 양으로, 그리고 주입 속도 해서 우리가 아까 IV 세트에 이제 20 GTT라고 적혀 있으면 1ml가 떨어지는데 20방울이 떨어져야 되는 세트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밖에 적혀 있는 IV 세트, 그렇게 속도를 보고 또는 주입이 완료되기까지의 어떤 시간, 뭐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수액이 약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준비가 된다면 간호사는 제공된 수액이 의사가 처방한 수액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라이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 대상자가 말초 부종 안에 이제 부었어요. 그리고 체액 과다, 체액이 너무 몸에 체액이 과다가 돼서 이제 뭐 눈 주위가 많이 부었거나 몸이 땡땡하거나 이렇게 피팅에다가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원래 회복되는 시간이 엄청 지연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5% 포도당 수액이 1시간에 150ml의 주입 속도로 처방되었다면 간호사는 처방에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당 뭐 150ml가 하면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이 체액 과다라든가 부종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의사한테 확인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수액
이제 속도 조절하고 이제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에는 어떤 양식이냐 하면 예를 들면 3000ml를 24시간 동안 주입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1리터짜리 3개예요. 이 3개를 하루 동안 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1리터를 8시간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8, 3, 24, 24시간이잖아요. 8시간마다 한 개의 수액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주입 속도 조절기. 우리가 이게 손가락으로 아까 열고 닫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입 속도 조절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래 보통은 이게 몇 초에 몇 방울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주입 속도 조절기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롤러 클램프를 사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아까 아이브 세트에서 봤던 이 클램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롤러 클램프고요. 주입 속도 조절기는 이제 전문화된 인퓨전 컨트롤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거는 롤러 클램프. 그러면 드롭팩타라는 얘기 있어요. 드롭팩타 수액 세트에 이제 포장지에다가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 드롭팩타, 12 드롭팩타, 15 드롭팩타, 20 드롭팩타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20 드롭팩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Z의 드롭팩타는 항상 밀리리터당 60방울이다. 이거는 지금 따로따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롭팩타는 20, 그러니까 1리터를 만드는데 20방울이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제 세트가 만들어져 있는 그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세트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예요. 그러면 더 세세하게 떨어지겠죠. 그 세세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60방울이 떨어져야 1ml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10, 12, 15, 20 마이크로까지 이렇게 수액 세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주입 속도를 구하는 것은 총 주입 양을 총 주입 시간으로 나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렇게 시간당 120, 그게 3000ml였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3000ml를 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은 24시간 동안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누면 1시간에 125ml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지금 3000을 이제 주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3개를 주는데 보통 우리가 기준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대충 감은 느껴야 돼요. 정형외과에서는 1리터 1개를 보통 맞거든요. 하루 종일. 1개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루에 3개를 3000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3000을 맞으면 1시간에 125ml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1시간에 150 들어가는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하루에 지금 3000리터 이상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부종이 있었다고 했죠. 체가다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간호사는 1시간에 150ml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처방을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얘기만 들어도 몇 초에 몇 병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알겠지만 지금 우리 2학년들 학생은 지금 그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3000 3개를 들어갈 때는 시간당 1시간에 125ml가 들어가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먼저 감으로 익히시면 되고 이게 지금 공식인 거죠. 네. 3000 나누기 24. 이렇게 주입량을 총 주입 시간으로 나누면 당연히 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분당 방울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분당 몇 방울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시간당 몇 밀리리터인지, 그래서 1시간에 주입 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1분당 방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분당 방울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분당 방울수. 그래서 분당 방울수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주입량에다가 뭘 곱하냐 하면 드롭팩터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IV 세트에 적혀 있는 걸 봐야 되죠. 그게 보통 20GTT라고 많이 적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총 주입, 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보면 여기 있네요. 8시간 동안 1000ml의 용액을 주입하려고 하고 드랍 팩터가 20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랍 팩터가.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고 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0ml 주입량에다가 드랍 팩터 20GTT 곱했고 거기다가 8시간이잖아요. 근데 얘는 분당 방울수잖아요. 공식이. 그래서 이 8시간을 분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41방울이 나와요. 분당 41방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분에 41방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1분에 41방울이 떨어지는 건 이게 60초잖아요. 60초. 그래서 우리가 15초 동안 이제 떨어지는 방울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4를 곱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아까 조절기로 조절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보고 15초 동안 몇 방울이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초 동안 5방울이 떨어졌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은 20방울. 그러면 이게 1분당 떨어지는 방울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분당 방울수를 계산하는 거고, 네. 우리가 임상에서는 이제 내가 조절을 했어요. 조절을 하고 난 뒤에 15초 동안 떨어지는 방울수를 곱해서 나오면은 내가 지금 41방울이 떨어지게 오다가 났는데 지금 20방울이 떨어지게 내가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2배로 빠르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5초에 한 방울이 아니고 10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게 하면은 되겠죠. 10초에 한 방울 떨어지면 10초에 한 방울면은 시간 곱하기 이제 이거 15초 동안 하는 거니까 4를 곱하면 40GT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15초 동안 떨어지는 방울수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하면 이 방울 오다 났는 거에다가 이제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분당 방울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공식만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식은 뭐냐면은 분자가 양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이제 분으로, 그러면 시간을 꼭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는 거고, 드랍 팩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요즘에 20GTT를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리터가 났으면 1000 곱하기 20, 2리터가 났으면 2000 곱하기 20이 되는 거고, 밑에는 시간 곱하기 6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분에 몇 방울이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1분 동안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계속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맞춰놓고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5초 동안 몇 방울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곱하기 4를 해줘서 지금 내가 오다 났는 거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아래 팔의 위치, 그리고 수액 세트, 튜브 위치와 개방성, 수액 용기의 높이, 유출이나 침륜 가능성, 혈관 카테터 크기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주입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팔의 위치가 낮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의 위치가 주입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낮을수록 천천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팔을 베개 위에 올려두는 것은 주입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 위치들 봐주시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침대 위에 팔 이렇게 놔둬주시고, 뭐 베개 위로 올린다든가 머리 위로 올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튜브의 위치, 개방성. 그래서 뭐 이런 게 꼬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학생 간호사가 이제 실습할 때 간호사실로 뛰어와요. 선생님, 수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수액이 꼬여 있지는 않은지, 뭐 참 조절기가 폐쇄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간호사실로 뛰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액 용기 높이. 수액 용기가 높을수록 이제 이게 우리가 폴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폴대 거리가 있어요. 쇠로 된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수액백이 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환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더 높으면 중력에 의해서 더 빨리 떨어지게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액의 유출이나 침륜 가능성 해서 수액이 이제 뭐 혈관이 터져서 밖으로 나왔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엄청 아프겠죠. 아프면서 수액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인일 경우에 그래요. 근데 노인인 경우에는 이 혈관이 터져서 수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피하 지방 근육층이 단단하면 더 이상 안 나올 텐데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근데 노인들은 계속 그게 나와서 코끼리 팔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액을 놓고도 자주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거는 주입 속도가 여기서는 이제 성인을 생각을 했을 때는 주입 속도가 영향을 미치죠. 잘 안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정맥과 혈관 카테터 크기. 그래서 혈관 카테터 우리가 24게이지를 아까 우리 썼었잖아요. 노란색 안지오니들. 근데 그게 더 뭐 18게이지라든가 16게이지라든가 이러면 엄청 잘 들어가겠죠. 혈관 굵은데 완전 파이프 같은 혈관에다가 그렇게 굵은 걸 놓거든요. 수술할 때 요즘에 수술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굵은 바늘을 잡고 와요.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린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볼륨 넣어주고 수혈도 하고 하는 경우에 굵은 바늘 그러면 이런 것도 속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주입 속도 조절 기구가 있어요. 아까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디바이스. 그 중에 하는 게 이게 주입 펌프 이런 거 지금 16-58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ICU 인센티브 케어 유닛이라고 하는 중환자실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병실에는 이렇게까지 고급진 장치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 주입 속도 조절기. 수동으로 하는 건 내 손으로 한다는 거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전자식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주입 속도 조절 장치는 지금 16-58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라인에 혹시나 공기가 찬다든가 이러면은 알람이 울어요. 빡 삑삑삑삑삑 이렇게 울리고요. 그리고 튜브에 공기가 있거나 수액의 흐름이 폐쇄되거나 이럴 때 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정맥 주입 부위를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잘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 낮은 주입 압력을 사용하여 종종 중력보다 낮다. 이런 속도 조절기, 디바이스 이런 장치들은요. 그래서 침륜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게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침륜이 발생하면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제 수액세트 피부내 압력이 떨어지거나 알람을 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간호사는 항상 이런 전자주입 속도 조절기를 가진 대상자의 침륜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륜. 네. 침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침륜이라는 거는 혈관이 터져서 이제 수액이 나오는 거구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네. 혈관이 터져서 수액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중에서 주입 속도 조절기 중에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다이알 A 플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뭐 도지 플로 네. 도지 가져오세요. 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마다 쓰는 또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똑같은 건데도 외국에서는 다이알 에일 플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도지 갖고 오세요. 도지 하면은 이게 수동으로 이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175, 50, 40, 30. 그래서 오다에 따라서 그 의사 처방에 따라서 여기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맞춰주는 이런 수동입니다. 지금 A에서 보이는 거, B에서 보이는 거, 네. 수동 중력 조절기. 그래서 노인이나 임상적 요이상에서 노인이나 소아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주입속도 조절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용액이 많이 들어가면 심장에 부담이 가겠죠. 노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에 비해서 몸이 작은데 막 2리터, 3리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지를 사용해서 주입속도 조절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분과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연령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맥을 통해서 하는 약물 주입 보겠습니다. 네, 정맥을 통한 약물 주입을 보면 약물을 용량이 큰 수액에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이나 500 그리고 1000ml 수액에 희석하는데 아까 비타민 B, 뭐 C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2, C3라고 하면은 비타민 B를 2개, C를 3개 이것을 이제 이런 큰 용량에다가 희석하는데 이때 약사에게 약물과 수액이 병용 가능한지를 뭐 문의해서 혹시 안 되는 거 비타민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다른 이제 그런 약물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약사에게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드러그 인포라든가 이런 것 공부하는 부분 있었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1주차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알고 병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과 염화칼륨이 흔히 첨가되는 약물이다. 그래서 비타민 그리고 KCl, 염화칼륨 이런 약물들인데 투여 약물이 플라스틱 수액백이나 수액 세트를 통해 투여해도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해라.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유리 수액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수액 세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량의 수액을 주입할 경우 제 주요 위험은 순환 과부담, 혈액 과다증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처방과 수액 라벨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책임이다. 해서 앞에 뭐 첨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처방과 관련해서 라벨 확인하는 거 우리가 심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이라고 해서 법적 측면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정맥 점적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인터미턴트라는 얘기를 했었죠. 간헐적이다. 그래서 간헐적 정맥 점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매 4시간마다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주치는 간격으로 30에서 60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주입하라. 4시간마다 주기는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단시간 동안 주입하는 경우 이거를 간헐적 정맥 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정맥 장치는 뭐 텐덤 또는 피기백 이렇게 해서 아까 돼지꼬리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옆에 가지에다가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덤 장치, 뭐 피기백 그림을 뭐 나오겠죠? 여기 볼게요. 그래서 피기백 여기 보이시죠? 돼지 꼬리 모양. 이렇게 해서 피기백을 찾아보니까 뭐 없다, 뭐 얻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얹어서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뭐 피기테일에서 돼지 꼬리 모양으로 해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 세트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서울대 간호사가 이걸 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억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V 세트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런 가지 모양의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일자로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옆에 이렇게 볼루스로 줄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든 세트입니다. 그래서 비기백 주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1차 주입구 이거는 1개가 들어가고 또 수액을 이렇게 2개가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수액이 1개고 이게 수액이 2번째 수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수액 세트 해서 이렇게 여기도 또 우리 피기백 주입구로 해서 이렇게도 연결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세트가 있거든요. 이 세트는 이 피기 모양이 이게 2개가 들어있는 세트고 이렇게 2개의 수액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텐덤 정맥 장치의 배열, 그래서 직렬 이 배열이고요. 하나로. 그리고 피기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피기백 해서 얘 1번이랑 2번을 이 피기백 여기로 얘가 2번이 들어가게 해서 여기는 뭐 조절기로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수액을 뭐 2개를 줄 경우에 어떤 세트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건데, 이 세트도 병원에 들어와 있는 세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들어와 있는 세트가 내가 한 번도 못 본 세트일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아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해서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텐덤 형식의 정맥장치의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피기백 정맥장치의 배열이 있다. 근데 저는 임상에서 주로 봤던 게 그냥 이렇게 이제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피기백 이런 것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3웨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웨이를 조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말만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3웨이. 이것이 3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기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피기가 나오기 전에 주로 많이 썼던 게 이 3웨이예요. 그러면 3웨이는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가는 곳이 이제 수액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이렇게 지금 통과하게 돼 있어요. 3웨이 모양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막혔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미턴트, 간헐적으로 정맥을 그 볼루스로 주고 싶어요. 용액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이게 3웨이가 없었을 때는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닦아서 여기다가 바늘을 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제 감염 때문에라도 여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웨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위에서 이 노란색 부위가 하나가 남잖아요. 이 부분을 열어요. 이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면 여기에다가 주사기를 연결을 하죠. 주사기 앞에 바늘을 뺀 상태에서 열고, 그리고 얘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웨이를 돌려야 되죠. 이때 돌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사람 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닫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다 껴있는 상태에서 사람 몸과 내 양만 들어가게 이 3웨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 360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그림으로만 설명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실에 오면은 이 3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액을 연결을 할 때 이런 피기백을 사용하는 경우 해서 뭐 텐덤 정맥 장치 배열도 있고 피기백도 있고 3웨이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임상에서 쓰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린지 펌프라는 거 약물 정맥 투여할 때 이제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아니면 중환자한테는 약물이 정확한 용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또 심장과 관련된 이런 약물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혹시나 잘못되면은 삑삑삑 알람이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시린지 펌프입니다. 여기 보면 시린지 보이시죠? 시린지가 보이고 여기에 다 센서들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센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 들어가는지 이런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서 잘못 들어가거나 뭐 막히거나 이러면 알람이 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 그림 잠깐 보실게요. 네, 보이시죠? 이게 시린지 펌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 모양을 저도 수술실에서 많이 봤고 병동에 있을 때도 이 가로 모양을 많이 봤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을 얼만큼 주는지 세팅을 이제 여기다가 뭐 얼마 주는지를 세팅을 이 숫자로 하고 이제 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IV 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환자랑.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양만큼 일정한 시간에 오다만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린지 펌프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 집중력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힘냅시다. 네, 그래서 정맥 내 밀어넣기 해서 IV 푸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볼루스로 준다. 푸시 IV로 넣는다. IV 푸시 볼루스로 준다 해서 희석되지 않은 약물을 직접 순환계 내로 정맥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3웨이로 이용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피드백 구축으로 주는, 그렇게 해서 밀어넣는 희석되지 않는 약물을 주는 것, 그것을 볼루스로 준다 해서 대상자에게 약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투약 오류도 교정할 수 없다는 것
IV는 안 된다고 했죠. 정맥으로. 다시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입된 약물이 정맥을 자극할 수 있다. 보시고 여기 보면 뭐 이게 용량 조절 주입 세트라고 해서 여기서도 뭐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도 있다는 거 그냥 보면 되고, 그 왜 공기 필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알부민에는 뭐 18게이지 니들을 찔러 넣어서 공기를 못 넣는 그런 것도 있다 했는데 여기는 뭐 공기 필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구멍 쪽에 조절기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약물을 주입하는 게 있고 공기 필터 여기가 열려 있는지도 보고, 그런 장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58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뭐 이게 간헐적 정맥, 인터미턴트가 아까 왜 우리가 셀라인락, 헤파린락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거는 지금 주사 주입구가 달린 간헐적 정맥 주입 장치, 그리고 연장된 관으로 연결된 간헐적 정맥 주입 장치. 그래서 여기는 여기랑 이 부분에서 지금 주사를 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피가 이렇게 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수액으로 차 있거나 여기서는 바로 연결됐으면 피가 조금 보이겠죠. 그럴 경우에 피는 뭐 12초, 뭐 13초 정도 되면 굳잖아요. 근데 굳지 않도록 여기가 헤파린이 지금 안에 차여 있어서 굳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셀라인을 통과시켜서 여기가 굳지 않게 하거나 해서 여기를 이제 간헐적으로 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랑은 똑같은 원리인데 단지 얘는 연장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만약에 손등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그러면 바늘침에 넣어서 얘를 연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텐데 얘는 손등이 바로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혈관이 아프겠죠. 그리고 얘는 조금 더 기니까 조금 덜 불편하겠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거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확인해서 연결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꼭 연장선이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취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뭐 헤파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은 말초 부위 정맥 경로를 통한 약물 투약 시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킨다 해서 약물을 투여할 때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이런 간헐적으로 생리할 때는 생리식염수, 그리고 약물을 주고 난 뒤에 또 생리식염수, 그리고 헤파린 이렇게 통과를 해서 굳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는 이제 고용량, 희석하지 않는 약물을 주는 게 볼루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주고 그리고 이 약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생리식염수로 통과시켜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피가 굳으면 안 되니까 헤파린락을 해주고 이 순서대로 지금 이 얘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이식형 포트는 아까 그림을 봤던 그 피하 지방 아래층에다가 했던 그런 포트 얘기고요. 584페이지 이제 합병증 얘기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만 하면 이제 5차시 수업이 마치네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맥요법의 국소적 합병증 증상과 징후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침륜, 인필트레이션, 그리고 혈관의 유출, 익스트라베제이션 해서 혈관외 유출, 그리고 플레바이티스 해서 정맥염, 그래서 ITI에서는 염증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정맥염,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침륜, 정맥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 교재에서도 좀 전에 언급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 이게 지금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침륜,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피부의 냉감, 지금 이 아이브를 했을 때 합병증입니다. 우리가 합병증을 CX라고 하거든요. 네, 합병증. 그래서 주변 피부가 차가워요. 그리고 창백한 피부, 그리고 긴장감, 단단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삽입 부위 아래쪽이나 위에 부종이 있어요. 에데마.
삽입 부위의 누출, 혈액순환 저하 혹은 부재, 반대편 또는 손, 팔과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침륜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정맥 주입을 했어요. 근데 그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혈관을 터지면 그 수액은 여전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액이 지금 누출된 상태예요. 그러면 수액이 나왔다 보니까 그 주변 피부가 차갑거나 아니면 그 피부가 단단해지거나 이제 원래는 거기에 수액이 없어야 되는데 혈관으로만 통해야 되는데 조직으로 새어 나왔으니까 단단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많이 붓는 에데마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느낌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침류는 혈관이 터져서 밖으로 나온 거. 그렇게 보면 여기 혈관의 유출은 조금 달라요. 침륜과 동일하며 비슷한 거는 하는데 아래의 증상이 포함될 수 있다. 화끈거리거나 찌는 듯한 통증, 발적 이후 수포, 조직 괴사, 궤양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정도예요. 이게 이 종류에 따라서 수액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이 침류는 일반적인 수액이고요. 이 혈관의 유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같은 경우예요. 항암제는 혈관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직으로 새버렸어요.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지금 화끈거리는 찌릿한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붉게 된 이후에 거기에 수포가 잡히거나 조직이 썩거나 괴사 아니면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침륜인데 이 혈관의 유출은 수액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침륜 그리고 정맥염 이거는 이해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맥염은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위의 발적, 열감, 종창, 정맥을 따라 촉지되는 선, 코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체온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니까 열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 부위가 간지럽거나 빨갛게 되거나 막 종창이 되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그 수액을 IV를 3일에 교체한다 하는 이런 EBP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자주 교체를 하다 보면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니까 이게 아예 포트 심어서 하는 거라든가 항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포트 심는다든가 아니면 픽이라는 거 가정에서 이제 이 라인을 확보하고 가정에서 이런 정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픽이라는 것을 가정에 가져가서 본인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주행요법이 필요한 기간을 사정하고 장기요법을 위한 대체 방법, 아까 픽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가정에 가져가는 거. 그리고 가장 작은 카테타, 우리가 보통 쓰는 게 24게이지 니들, 카테타의 고정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종이 테이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비급여라고 얘기했던 그런 테가덤 종류, 투명한 거 그걸로 할 것인지 그렇게 고정하는 거, 처방된 주입 속도 유지, 속도는 하니까 20GTT로 해서 우리가 주입 속도 15초에 몇 방울이 떨어지는지 확인해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고 관절 부위 말초 정맥 사용을 지향하고 관절 부위는 하지 말라고 했고 완전 말초 부위는 좀 약하니까 혈관이 그 부분은 정말 혈관이 없으면 몰라도 잘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4시간마다 이런 주입 사정을 해서 침륜이라든가 정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이제 그 교환하는 거, 수액 세트 교환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혈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나사형으로 해서 이 부분을 교환하는 거. 그래서 헤파린 낙이라든가 아까 셀라인 낙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간호사 수액 세트 이거 좀 교환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 간호사가 이제 감독하에 이런 것들을 임상 실습할 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수액 세트를 교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는 그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눈을 굴리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된 관계로 인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복습. 정맥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에는 약물을 혼합한 대용량 수액 점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리터라든가 500, 1리터, 3000에다가 비타민 B2 2개, C3 해서 이제 혼합해서 하는 게 점적이고 간헐적 정맥 점적은 얘기했던 헤파린 낙, 셀라인 낙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아예 수액은 빼버리고 걔를 유지한 상태에서 넣는 거. 그리고 용량 조절 점적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도지플로라고 얘기하는
이제 수동적으로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시린지 펌프 세로도 있었고 가로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점적하는 거 있었고 정맥 내 밀어넣기가 아까 볼루스로 해서 희석하지 않은 용액을 3웨이라든가 아니면 피기에서 바로 넣는 것. 그리고 간헐적 주입 포트. 간헐적 주입 포트가 뭐 아까 우리 시린지 펌프 요거네요. 간헐적 주입 포트, 간헐적 정맥 점적은 뭐 헤파린락, 셀라인락, 간헐적 정맥 점적고 얘는 주입 포트가 시린즈 펌프.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정맥 내 밀어넣기는 뭐 볼루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초 정맥 천자 부위 우리 학습 목표에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연령, 노인, 어린이 이런 것들 주입 시각 기간, 용액 그리고 상태를 잘 고려해서 이 부위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손허리 정맥 그리고 좌쪽 피부 정맥, 노쪽 피부 정맥 해서 라디우스 그리고 올라 그리고 메타카팔 이런 기준 3개에 따라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합병증 마지막에 했었죠. 합병증은 인필트레이션 해서 혈관이 터져버려서 이제 수액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혈관의 위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액이지만 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고 궤양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혈관의 유출이고 그리고 플레바이티스 정맥염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쳤네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